4.27에서 합의했던 모든 남북 교류 협력의 수많은 개성 정상화, 금강산, 9.19 많은 합의들 진전이 안 된 거죠. 한 발짝도 못 나갔죠. 왜 그랬느냐? 비핵화를 저렇게 갖다 놨으니까. 예, 반갑습니다. 아수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오늘 모처럼 또 세 사람의 의장님들이 모였는데요. 우리 한반도 평화경제회의의 김진환 김진환입니다. 예. 그리고 코리아. 또 까먹으셨죠? 또 까먹었어요. 네, 그럴 줄 알았다. 분명히 저 사회자의 역량이 오늘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너무 헷갈려. 코리아 국제 평화 포럼. 코리아 국제 평화 포럼. KIPF. KIPF. 예, 이사장 류경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평화의 길 이사장이고 저희가 이렇게 사실 저희 세 사람이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요. 바빠가지고 이 아수다 한번 찍으려고 하면은 막 일정 조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자주 못 찍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한 게 굵직굵직한 뭔가 현안이 터지면 그때는 만사 제쳐놓고 모여보자 해서 지난번 8.15 때 아마 네. 한번 모여서 찍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슬그머니 넘어가다가 추석 지나고 나서 9월 19일 날 우리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9.19 6주년 기념식에서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죠, 그죠? 사고를 쳤죠. 예, 통일하지 말자, 평화적인 두 국가로 가자,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어쨌든 일파만파 좀 여러 가지로 이제 확산되면서 논쟁 아닌 논쟁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생겨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어쨌든 임 실장의 핵심 메시지는 선평화 후 통일, 두 국가론,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지 않은가 싶은데, 이게 뭐 기존에 우리가 이제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부분하고 상당히 이제 좀 차이가 나고 거리가 먼 이런 이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의 좀 생각이나 소회나 평가 먼저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좀 더 진행을 좀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네, 먼저 가운데가 센터가 먼저. 예. 사실은 성찰, 통렬한 반성, 참 이런 것들이 전제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라는 게 가슴 아프죠. 그날 9.19 공동선언 6주년 행사의 주제가 뭐였냐면요. 네. 평화 가야 할 그날이었어요. 저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 개성공 주윤재단 이사장, 개성공 이사장 관리위원장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임명을 받았단 말입니다. 막 평화 가야 할 그날 9.19 공동선언 6주년 2024년에 진짜 저는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선언 그 당시에 이미 실현했어야 될 평화였다. 이제 와서 눈앞에 우크라이나가, 중동이, 가자가, 대만이 다각화가 엄청나게 올라오고 미국이 패권이 퇴조하는 과정 속에서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눈앞에 있는데 이제 와서 평화 가야 할 그날, 야, 저는 실은 임종석 실장의 그 통일 하지 맙시다. 이번 시간에 좀 촘촘히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요. 임종석 실장의 그 발언은 저는 이렇게 봤어요. 문재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그리고 임종석 실장의 그 많은 이야기는 문재인 정부 평화정책 실패의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이번 계기에 쉬쉬하지 말고 왜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 번영정책, 한반도 평화정책에서 실패했는지를 조곤조곤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두 번째,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2016년, 2017년 이후부터 문재인 정부 진행되는 와중에 이미 그때 4.27을 견인했던 2017년에 7월 베를린 선언 때부터 그 이전부터 예견된 실패였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인식의 예견된 이익, 실패다. 예. 인식의 오류, 인식의 한계, 인식의 실패, 즉 무지가 팽배했었기 때문에 결국 예견된 평화정책의 실패였는데 그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히려 임종석 실장의 그 발언은 이런 평가의 계기를 마련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한번 전화예복의 계기로 만들어보자. 그렇죠. 예. 긍정적인 네.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그렇죠. 있는 거죠. 왜? 네. 논의를 하면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그렇죠. 정했다. 이런 부분에 네. 있어서. 예. 우리 유 선배님은 뭐
간단한 소회나 예, 뭐 여러 미시적인 그 분석들은 우리가 쭉 짚어보면 되는데 저는 그날 들으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처음에 화두를 던지신 그 성찰이 없다. 자신들의 문재인 정부 전체 실패에 대해서 자성이 없다. 그리고 제3자적 관점 비슷하게 유체이탈 화법을 탐사자인데, 그죠?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래도 문재인 정부나 임종석 개인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그 고난에 찬 우리 그 운동, 통일 운동에 그리고 진보 진영의 양지에서 많은 부분을 누리고 혜택을 받아온 분들인데 지금 와서 참 저런 그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한다는 게 상당히 좀 섭섭하고 화가 났어요. 네. 화가 났다. 뭐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척을 한다라면 어쨌든 아까 전에 우리 김지향 이사장도 지적을 해줬듯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총체적 실패가 어쨌든 그 전 정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부분 쏙 빠진 채 새로운 화두를 던진 것처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 문재인 정부의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왜 실패했는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좀 진단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김 이사장. 제가 이렇게 각종 강연이라든가 토론회 가면은 국회 토론회든 가면은 은유적 표현이지만 가장 직설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문재인 정부는 임기 동안 진짜 노력 최선을 다해서 무엇을 했는가? 분단 체제를 유지했다라고 평가를 해요. 촛불 시대의 소명은 전쟁 체제인 분단 체제, 지긋지긋한 전쟁을 끝내고 종전 평화로 나아가서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하기를 원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4.27, 9.19, 6.12 그 어마어마했던 호기를 다 걷어차고 진짜 최선을 다해서 바쁘긴 바빴는데 결론적으로는 스스로 분단 체제를 유지했다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왜 그랬는가? 한마디로 저는 통찰의 부재. 이번에 임 실장이 말한 그 기념사 그리고 또 사실 같은 날 9.19 6주년 행사 6주년 때 문재인 대통령도 기조 발언을 했어요. 내용 보면은 임기 중에 했던 이야기 똑같이 하고 있어요. 여전히 비핵화 프레임에 갇혀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제가 당시에 지금 기억을 반추해 보면은 평화를 실현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 비핵화를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화를 위한 비핵화 정책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평화를 가로막는 비핵화. 비핵화의 진전이 없이는 남북 관계는 한 발짝도 못 나간다라는 미국적 인식을 대통령 스스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거 하나 비핵화 프레임에 갇혀 있다는 거. 비핵화의 프레임을 평화의 프레임 바꿨어야 되는데 두 번째는 분단 문제의 본질은 남북 관계를 중심축으로 미국 문제, 일본 문제, 중국 문제, 러시아 문제 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분단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미동맹 관계를 중심축으로 북한 문제를 풀려고 했어요. 그렇지. 이거는 분단체 유지하겠다는 이야기죠. 결정적으로 한미 워킹그룹 마찬가지예요. 4.27과 9.19의 남북 간 합의들을 남북 최고 지도자 합의를 미국에 가져가가지고 이거 실천해도 되겠냐고 물어본 건 워킹그룹을 만든 건 우리 정부였어요. 남쪽이죠. 왜 이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거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뜨하게 생각한대요. 저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 문재인 대통령과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주변의 대북정책, 한반도 평화 번영 정책을 추진했다는 사람들의 명확한 인식의 오류, 인식의 한계, 인식의 실패, 무지적 분단 체제의 근원과 본질에 대한 통찰의 부재, 평화와 통일의 노정에 대한 인식의 부재, 6.15부터 14까지 쭉 이어져 왔던 사실은 1989년 문익환 목사와 허담, 김일성 주석 3자 간의 만남 속에서 4.2 공동성명 이
분단을 넘어서고자 했던 평화의 오랜 과정으로도 통일 논의로 있었던 이 많은 과정에 대한 통찰 없이 그냥 정상회담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정상회담은 시작인데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것으로서 자기 임기 동안 평화정책을 다 실현한 것처럼 거기에 매몰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정상회담을 해서 평화의 실천들을 냈었어야 되는데 정상회담만 하고 평화의 실천들은 하나도 못했죠. 왜 못했냐 그러니까는 미국 때문에 얘기하죠. 그거는 뭐 심지어 문 대통령 회고록도 나오잖아요. 나오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랬다고요. 미국 때문에. 보세요. 학자들은 미국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한계가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 근데 대통령 본인은 정치 권력 담지하고 대북 평화 정책을 펼쳐야 될 당사자인 주권자의 상징적인 순회가 미국 때문에 못했다 그러면 국민들은 누굴 믿어야 돼요? 이건 너무 비주체적인 태도잖아. 굉장히 남의 일 이야기하듯이. 이게 유세이탈화법이죠. 이런 거. 이게 이제 우리를 지금까지 말 못했어요. 사실 이거를. 왜? 서로 눈 찌르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 계기에 이거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 문제의 본질, 분단 체제를 만든 것도 전쟁 체제 유지하고자 하는 것도 종전 평화를 계속 반대하는 것도 미국이다. 그럼 임 실장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라도 미국 문제를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을 했으면 허구적인 것 같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인식의 오류. 그럼 지금도 인식의 오류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정도로 저는 크게 거시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평화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우리 민족의 또는 남북 관계, 동아시아의 절실한 과제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평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방향과 내용, 로드맵 없이 필연적으로 나서는 어떤 미국의 이런 부분을 넘어서겠다는 이런 의지 없이 말하는 평화가 어떤 결과로 나오는가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때 충분히 보지 않았는가.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반성이나 성찰이나 이거 없이 다시 평화를 끄집어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화가 나는 거죠, 사실. 유지와 그렇죠. 예. 그 가장 큰 문제가 성찰이 없었다는 부분 외에 우리 그 한반도의 이렇게 고유한 문제, 가장 큰 근본 문제, 그 분단 이후에 냉전과 이런 그 남북의 충돌, 긴장 이런 것들 평화를 그 저해하고 깨는 요인들 이런 데 대한 근본 문제는 미국이죠. 지금도 부산에 핵 잠수함이 들어와 있고 이런 그 상황에서 그 부분을 짚지 않고 평화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지 그리고 평화로 지금 평화 깨져 있는 상태인데 저 휴전선에서 계속 그 남북이 풍선 날리고 확성기 들고 있고 지금 뭐 확성기도 지금 북이 압도적으로 이렇게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죠. 남쪽 그 괴성을 지르고 막 유령 나오는 소리를 트니까 24시간 이 남쪽 접경 지역 주민들이 못 살겠다고 지금 데모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풍선도 압도적으로 날라오고 이 평화를 깨는 상황 그 원인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그럼 어떻게 평화를 이룰 것인가라는 이런 현실 구체적인 경로를 얘기하지 않고 갑자기 저기 어디 동북아까지 평화 경제까지 하자라고 주장하면 저 위에서 보는 북이나 중국 그 러시아 얼마나 지금 우습게 볼지. 그 이번에 임종석 실장의 발언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 연설이 있었어요. 제가 원문을 다 읽어봤어요. 너무너무 오버랩 되는 한 가지 데자뷰죠.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문 대통령이 북핵 미사일이 더욱 고도화되었다. 비핵화 해법을 새롭게 강구해야 된다. 한반도식 냉전구도가 남북의 화해 협력을 막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아직도 비핵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러면서 북에게 강력히 촉구했어요. 다시 핵에 매달리고 회개를 외치며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무모하고 위험하며 국제사회의 고립을 더욱 깊게 만들 뿐이다. 북이 이 발언을 어떻게 들을까요? 김여정 부부장 아마도 눈뜬 소경. 뭐. 더 재밌는 표현이 있었죠. 소대가리. 나 이거 해야 되겠어. 하지 말자고. 해야 되겠어. 이건 우리 눈 찌르는 거니까. 그나마 가장 낮은 편이 눈뜬 소경이었어. 뭐. 삶은 뭐. 막 XXX. 이게 이번에 한 번 더 나올 것 같아. 엄청난 대자뷰인데요. 보세요. 2017년도에 제가 이걸 딱 2017년 상황이었냐. 베를린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6주년 발언에서 베를린 선언을 기점으로 남북을 화해협력을 만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 베를린 선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평화정책 실패의 원인을 지금 제가 집어보는 거예요. 2017년 7월 베를린 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워딩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한반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은 북핵 문제입니다. 북이 왜 핵을 가졌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한반도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북핵 문제래요. 진짜 북핵 문제입니까? 두 번째, 북은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도발은 대단히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의 선택은 무모합니다. 국제사회의 응징을 자초했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비핵화 의지를 보여준다면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서 돕겠다.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의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입니다. 이것은 한반도 평화의 절대 조건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만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이게 베를린 선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은 저 베를린 선언이 문 대통령의 본심이었고 진심이에요. 예, 그게 일관되게 가짜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요 이야기는 이번에 6주년 발언 똑같죠? 예. 지금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정도밖에 인식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7년 전이죠? 2017년 그러니까. 예. 네. 이 기조가 그대로 가고 있고 아직도 보세요. 지금 북이 전략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미 핵 문제는 아웃 오브 데이트 된 진짜 분단체제 유지의 망령이잖아요. 제가 이거 나왔을 때 보고서를 썼어요. 그리고 유력한 BH 안에 있는 모 실장한테 줘가지고 대통령께 이거 보고해라. 틀렸다. 아니다. 이래서 진짜 북을 만날 수 있겠느냐. 이게 2017년 7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4.27이 나오게 되는가. 고각발사막 했잖아요. 진짜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것을 실제로 보여줌으로써 미국을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들인 거거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사무차장, 미 국무성 출신의 사무차장을 평양 보내가 비밀리에 보내서 11월 달 보냈습니다. 서한을 보냈고 만나자. 그래서 2018년이 열린단 말입니다. 자, 베를린 선언 때문에 열린 게 아니다. 이거죠. 예.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까지도 줄 수 있다. 그 선물을 줌으로써 전 세계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북측을 설득해서 한반도의 비핵화로 양보를 받을 수 있다라면 종전선언 줄 수 있다. 이걸 가지고 4.27을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인식이 그럼 4.27 판문점 선언 시대 이후에 달라졌는가? 아닙니다. 사실은 4.27과 9.19 시대에도 말입니다. 계속 비핵화 문제의 진전이 없이는 4.27에서 합의했던 모든 남북 교류 협력의 수많은 개성 정상화, 금강산, 9.19 많은 합의들 진전이 안 된 거죠. 한 발짝도 못 나갔죠. 왜 그랬느냐? 비핵화를 절하게 갖춰놨으니까. 이 인식의 실패가 평화정책의 실패죠.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우리 사회가 보편적으로 평화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어 있는 게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많이. 평화를 깨고 있는 것은 북의 핵 개발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이 핵 개발을 멈춰야 된다. 이 인식이 보편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그리고 현재 시행이 이 정전 체제가 뭐 당장 뭐 큰 전쟁이 안 터지니까 이게 평화롭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가짜 사실은 평화. 가짜 평화인데 이거를 넘어서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넘어서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원했는데 또 그것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두 차례 정상회담이나 이런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 김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 또한 비핵화가 평화이다라는 이 틀 안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된 거죠. 예. 이게 2017년 7월 베를린 선언이었죠. 2017년 10월 2017년 10월에 노무현 정부 때 했던 14선언 10주년이 있었어요. 14선언 10주년 축사 때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가장 핵심 발언이 이겁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면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북이 전 세계의 핵으로 맞서면 미래가 없습니다. 국제사회가 단호한 대북 압박의 의견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핵을 포기하라 그래요. 이게 2017년 14선언 10주년 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입장은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그리고 지금까지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비핵화가 필요한 것인데
비핵화를 앞에 갖다 놓고 평화의 진전을 하나도 못하게 해버렸어요. 한마디로 CVID, 불가역적인 비핵화는 존 볼턴이라든가 폼페오라든가 미국의 대북 적대 전략을 분단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전략 속에서 나왔던 그냥 구름 잡는 소리인데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한마디 평화의 진전이 아무도 없이 미국 이야기를 스스로 늘 반복해줬던 게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나마 7년 전의 그 인식이니까 뭐 한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직후에 2017년 그 11월 29일 북이 화성포 15형 예. 쏴 올리고 핵무력 국가 완성을 선언하죠. 그 이후에 미국이 이제 급히 본토 안보가 받게 되니까 골을 내린 게 이제 그렇죠. 평창 올림픽 참가를 유도하고 그렇죠. 그리고 4.27 선언 내고 싱가포르 조미회담까지 하고 가장 그 꼽힌 순간이 9.19 평양 선언이죠. 그때까지는 이제 뭐 순항을 했는데 문제는 돌아오자마자 미국이 바로 이렇게 한미 워킹 그룹을 올가미를 씌우면서 완벽하게 100% 그냥 순종해버린 게 전체적인 문정부의 한계인데 지금 계속 비핵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1958년부터 91년까지 미국이 천여 개의 핵무기를 이 땅에 배치해 놓고 위협을 하고 계속 그 대북 적대 정책 그리고 제재 봉쇄를 80년 가까이 계속 해오고 있는 이런 그 근본 문제를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아까 7년 전이라고 그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전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그 핵무기고 핵시설 보여줬죠. 다 이렇게 다 드러냈죠. 예. 10년 전에 미국에 해커 박사 갔을 때 기절했다고 했는데 그보다 지금 뭐 수십 배 아마 수십 배죠. 증강된 기절이 아니라 정말 세계적인 시설 내. 상상을 그래서 그 요번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시도 지체를 하면서 이제 표현했던 게 세계 최강의 과학 기술력, 그 다음에 세계 최강의 핵 병기창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이제 한반도 비핵화는 완전히 물 건너갔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세계적인 핵군축, 세계 비핵화의 차원으로 논의가 지구촌 차원으로 넘어가 버렸다. 라고 느끼고 이번에 안 되는 거지. 그렇죠. 미국이 그리고 공화당도 민주당 공화당 이번에 있었어요. 선거 후보들 다 뺐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미국도 뭐 핵무기 인정 못 하더라도 사실상 내심 이렇게 포기를 한 부분인데 끝없이 이렇게 그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게 아직도 비핵화를 얘기하니 정세에 전혀 맞지 않다. 이 말은 우리 시청자들이 오해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북한의 핵 보유를 적극 찬성하고 지지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 이미 정책 실패로 온 세계가 자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미 게임이 끝난 이야기를 아직도 앵무새 대내듯이 하면서 그것이 문제의 본질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에게 비핵화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세계 비핵화를 같이 이야기해야지 시대 대화가 되는 착오적이죠. 거죠. 그리고 저는 역지사지가 진짜 안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역지사지. 곧즉 나의 생각, 적자적 인식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식, 역지사지 내지는 상대방과 나를 아우르는 대자적 인식 속에서 한번 문제를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는 오로지 그냥 나의 관점 속에서만 북을 계속 보면서 이거는 대통령이나 대북 정책의 최일선 정책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취할 재산은 진짜 아니다 말입니다. 왜 북이 배신감을 느끼느냐?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국민들이 진짜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북측의 비핵화 전략은 전 세계 비핵화였지 않습니까? 미국도 중국도 그리고 러시아도 전 세계가 다 비핵화하면 우리도 하겠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종전선언이라도 받게 되면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답을 받게 되면은 자신들이 전 세계 비핵화라는 국가 전략을 바꾸기 위해서 말입니다. 북은 4.27 판문점 선언 나오기 전에 4월 20일 날 딱 일주일 전에 노동당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그 전원회의에서 결정서를 내렸어요. 핵무기 핵기술 비확산시킨다. 선제 사용하지 않겠다. 모든 걸 다 중단한다. 북부 핵심장 폐기한다. 핵심 중지는 세계적 핵군축 과정의 일환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사회주의 경제건설, 인민생활 향상에 총력 집중하겠다라는 전통적인 수십 년간의 북측의 핵 전략을 급선에 시켜놓고 4.27 판문점 선언까지 한단 말입니다. 이건 북측으로서는 엄청난 결정이었어요. 이런 과정. 두 번째, 4.27 판문점 선언을 했고 6.12 싱가포르 합의에서 원래 종전선언 평화협정 지지한다고 트럼프가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네. 7.27, 8.15 때 종전선언 평화협정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죠. 북이 발끈했어요.
판이 허물어지는 상황이었죠.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평양 가죠. 9.19 선언을 하죠. 9.19 선언을 왜 했냐면요. 한 가지예요. 김정은 위원장한테 대담한 양보를 요구했어요. 왜 무슨 양보를 했느냐. 4.27 판문점 선언 했는데 6.1 싱가포르까지 합의했는데 미국의 네오콘이라든가 미국이 북측이 자꾸 약속을 안 지킬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한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담대한 양보를 좀 해달라. 선물 달라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내렸던 결정이 있어요. 좋다. 제가 담보합니다. 동창리 ICBM 엔진 시험장 폐기하겠습니다. 미국 참관하에 폐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전선언 같은 미국의 상호작용이 있으면 상응한 작용이 있으면 영변 핵실험장 완벽히 다 폐기하겠습니다. 라고 어마어마한 선물을 내놨잖아요. 그거 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9월 25일 한미정상회담 하면서 트럼프가 내 10월 달에 평양 간다 그랬잖아요. 여기까지였어요. 자, 그만한 담대한 양보까지 했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서가지고 한미관계 풀어가야 되는데 10월 달에 평양 가겠다고 했던 트럼프가 11월 달, 12월 달, 연말 넘어가고 1월 달 하노이까지 이 5개월 동안 그때 이미 북은 미국 못 믿겠다. 안 된다 이거. 남북끼리라도 치고 나가자 그래요. 북은 남북끼리라도 치고 나가자 그래. 그때 제가 진짜 힘들었어요. 북측한테. 개성도 이사장이잖아. 뭐 하냐고. 우리 미국 안 믿어. 치고 나가자고. 그랬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 뒤에 숨었잖아요. 못 치고 나갈 뿐더러 미국 뒤에 숨어버렸지. 이제는 얘기할 수 있다. 이게 북측 입장에서는 미국이 원래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미국 뒤에 숨어? 2019년 1월 1일 신설 꼭 한번 보세요. 우리는 미국 믿지 않는다. 모든 게 준비되어 있다. 비핵화뿐 아니라 평화를 만들 다 준비되어 있다. 그런데 미국에 큰 기대하고 있지 않다. 남과 북이 치고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원래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 금강산 할 여기 이때 표명하잖아요. 그거였거든. 거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답변을 안 주죠. 하노이 노딜 됐어요. 북은 마지막 한마디 했죠.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에서 연말까지는 기다려줄게. 연말까지 아무런 미국의 답변이 없었죠. 그럼 이때 우리는 뭐 했어요? 그냥 그때라도 있었지. 예. 인적 교류 확 밀어붙였으면 되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미국 탓만 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그때는 민간 단체에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것조차 다 막아버렸죠. 다 막았어요. 나서지 말라고. 예. 다 톤다운 체크 민간에서 막 난리가 아니었거든. 다 이래놓고 그 결국 2019년도 하반기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2019년 12월 31일 날 노동당 당중에 저는 연습회를 하면서 정면 돌파전을 얘기하죠. 우리는 다시 속았다. 미국이 또 속았고 남측에서 기대할 게 없다. 새로운 길을 가겠다. 그리고 2020년 들어서 가지고 결국 판문점 선언 이전 시대로 돌아갔다라고 하면서 폭파하고 개성공업 지구지원재단 그 안에 있었던 남북공동연합회에서 폭파해버렸죠. 물론 대북전단이 문제였습니다만 이 과정을 복기해 보면 우리는 뭘 했냐 이거예요. 이게 통탄할 노릇이죠. 역지사지에 보면 북은 그만큼까지 뭔가 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아무런 호응도 하지 않았고 그 평화의 실패 때문에 전쟁적 위기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왔잖아요. 평화에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는 남북이 그렇게 노는 꼬라지를 못 보겠어. 완벽한 이상한 정부 만들어 놓고 이런 전쟁 위기를 만든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 평화 다시 가야 할 그 길 아마 북측은 그걸 읽으면서 저는 남북미 관계 다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북의 입장도 대어보고 우리 입장도 보고 대자적 입장도 대보고 했을 때 이 그림이 보이는데 북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무 생각이 여전히 없다라는 거. 여전히 비핵화 이야기하고 말씀 쭉 듣다 보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김진양 편 오늘 막 나가고 있습니다. 예. 잘 정치하고 있어 지금. 이제 방언이 터졌습니다. 예. 이거는 늘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쭉 듣다가 보니까 마침 오늘이 제가 2017년 9월 25일 류경환의 국제평화뉴스 시작한 날이 1회를 오늘이 659회입니다. 됐었는데 네. 쭉 그때 이제 과정이 복귀가 되죠. 북과 미국 간에 이렇게 화염과 분노, 그 다음에 원자탄 버튼 내가 더 크다. 누가 크냐,
그리고 총체적인 파괴, 토탈 디스트로이라고 그랬죠. 트럼프가. 이런 과정에서 미국이 꼬리를 내리고 이렇게 대화 모드로 돌아선 결국 과정. 정상회담 나가잖아요. 그렇죠. 정상 2차례 해서 실패했지만 그 과정하고 쭉 7년 쭉 말씀하신 게 같이 복귀가 되네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9.19 이후에 남쪽에서 조금 더 이렇게 주체적으로 이렇게 주도해내지 못한 그런 것들. 그래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그 당시 최선희 외무상 그랬죠. 미국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쳤다. 그러니까 그 북이 중국이나 러시아와 아주 지금 같은 고도의 그 전략적인 단결 이런 순위로 올리지 않고 약간 중립화하거나 미국과 약간 그 관계 정상화만 했어도 지금 같은 미국에 있던 안보 불안 이런 미국 것들은 좀 바보 같아. 전략적인 뭔가 엄청난 착오를 했죠. 그걸 자기 편으로 한 발 끌어당기면은 그렇죠. 중국 러시아로부터 한 발 멀어지는 건데 예. 이걸 한 발 밀어버리는 바람에 이쪽으로 더 가깝게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러시아로 밀어붙이면서 결국은 그 러시아를 중국하고 붙게 했고 그렇죠. 예. 중동에서 저렇게 이스라엘이 파괴적인 지금 살육을 하면서 이란이 다 붙고. 러시아 중국하고 붙어버렸고 이렇게 그 지금은 이제 중국, 러시아, 북 조선이죠. 이란 이 초강대국들이 완전히 이렇게 똘똘 뭉쳐버린 미국의 전략적 우판. 그리고 자기 고립을 스스로 자초한 거죠. 그리고 그 문재인 정부로 보면 그 진짜 민족이 이렇게 8천만이 9.19 평양 운동장에서 펼쳐준 그런 참 이 감동의 연설, 정말 응원한 연설을 그렇게 돌아오자 말자 쌩까고 그래서 북에서도 이게 그 허송세월을 했다. 그 참 뼈아픈 지적들. 몇 가지 미시적인 장면을 장면을 한번 내 눈앞에서 벌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한번 복원해 볼게요. 90이 넘었던 김영남 최고위 상임위원장이 평창 동결도 와가지고 아이고. 사와서 막 울었죠. 울었어요. 또 눈물 전 나려고. 그 모습보다 1928년생이에요. 일제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가장 어려워했던 사람. 북측에서 인민들이 가장 존경했던 사람. 실제로 국가의 수반입니다. 무엇이 생각이 나냐면요. 강릉에서 북측 현성을 해설단이 1회 공연하고 2회 공연을 국립극장, 서울 국립극장에서 했습니다. 저는 현장에 참여를 했었어요. 이사장으로서. 문재인 대통령 옆에 김정수 사모님, 김영남, 김여정 4명이 딱 앉았었어요. 이 공연을 보는 애, 저 보고 있었어요, 제가. 이분이 계속 울어요. 김영남 위원장이. 공연이 다 끝나자마자 사람의 웅성이고, 그 뭐 서훈 원장부터 쫙 다 있었거든. 문재인 대통령 손을 꼭 잡고 하는 말이 있어요. 대통령님, 이 기회를 다시는 놓치지 마십시오. 절호의 기회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시절 민족의 융성이 됩니다. 통일의 길을 반드시 잡으십시오. 절절히 이야기 그러면서 울어요. 김여정 선수는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어요. 저는 28년생이고 일제를 살았던 사람이 저는 이제 곧 죽습니다. 이제 민족의 한을 풀어야 됩니다. 이 엄청난 이야기 들었던 옆에 사람들이 과연 저 말 뜻을 알까? 그랬는데 9.19 평양선언 해가지고 백산까지 가가지고 손을 들어줬죠. 북한 연구자들은 알아요. 평양 공동선언을 능라도에서 했어요. 김어준이 뉴스공장에서 나한테 묻더라고. 문재인 대통령 평양 갑니까? 아니, 백산 갑니까? 아니, 북측은 이 1호 최고 순회의 동선은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 어제 그거 능라도에서 저거 했는데 뭐 밤새 뭐 저 백두산 가라 말이냐? 불가능하다 그랬거든. 그런데 진짜 그 시간에 능라도 그걸 보고 이미 김정은 위원장은 이슬주에서 같이 밤새 백두산 가서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모든 수행원들 동선도 이야기 안 해주고 재벌들 다 따라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삼정공항 내려가지고 백두산 올랐잖아요. 방한복 다 준비해가지고 제가 그때 놀란 건 능라도 5.1 경기장에서의 대통령의 그 많은 엄청난 발언도 참 감격이었지만은 북이 어마어마하게 극진하게 모시는구나. 김정은 위원장이 1호가 그 수많은 동선을 밤새 달려가서 맞이했다라는 것은 북측을 연구하는 학자들끼리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왜? 전쟁 중에 있는 미국으로부터 어떤 공격을 위해를 받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걸 동선에 포함해서 올라갔다는 것. 그런 지극한 정성에 대해서 김여정 선수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아까 말씀처럼 미국 가가지고 트럼프가 더 이상 못 치고 나가니까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러면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선언에서 읽었던 전 세계 앞에 천명한다.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남북의 개선하겠다. 남북의 협약은 약속은 협의는 지켜질 것이며 뭐 완전히 막 감동적 이야기했잖아. 단 하나도 안 지켰잖아. 자, 어쨌든 이제 뭐 우리 김진양 이사장님의 격정 토로 속에서 지난 몇 년의 세월 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경제 프로세스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깨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것들은 좀 복귀를 했고 네. 이제 조금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현 상황에서 정말로 평화 그러는데 이 평화를 본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는 어떤 과제가 있는가 정치권에서 놓치고 있는 말하지 않고 있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풀어나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그건 또 전문가이신 우리 유경환 선배가 또 한번 그래서 핵심이 뭐냐? 예. 평화를 깨는 원인이 뭐냐? 이 부분을 짚어야 이렇게 해결 방안이 나오는 거죠. 평화에 이런 경로가 나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 7년을 복귀하면서 7년 전의 정세와 지금 가장 큰 차이는 저는 그 미국 포함한 나토 32개국의 동진 그리고 인도태평양화 세계화의 위험성이라고 봅니다. 네. 거기서 지금 모든 그 서태평양 그 동북아의 갈등 구조가 나오고 그 안에 한반도에 이렇게 전쟁 위기까지 적대 분위기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근데 구체적으로 조금 보면 그 미국이 올 3월에 핵 전략을 이렇게 수정해서 그 북하고 중국 그 러시아 3개국과의 3개 전장 동시 핵 전쟁 구상을 이미 밝혀버렸죠. 그리고 그 일환으로 세부 지침으로 핵 작전 지침을 한국에 남쪽에 들고 들어와서 한국의 이 그 국가 전쟁 그 재래전 전투 수행 능력 전체를 미국의 핵 전략, 핵 작전 지침에 복속시켰다. 그리고 전장의 범위도 한반도를 넘어서서 대만이나 남중국해 그 이상까지도 번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실행 계획들을 이미 내왔다. 그리고 한미연합사 유엔사를 강화하면서 거기에 일본까지 자위대까지 끌어들이는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이 거의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 그리고 전략 자산을 동원한 군사 연습들이 지금은 뭐 호주, 필리핀, 뭐 독일, 스페인, 프랑스, 영국까지 끌어들여서 1년 내내 연중 수행을 하고 있다. 네. 서태평양에서 한반도 중심으로. 그래서 이런 모든 이 평화를 깨는 불안정 요인들을 짚고 그래서 북이 지금 같은 그 적대 국가로 규정하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을 아까 역지사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얘기를 해야 평화에 이르는 방안까지 얘기할 수 있다. 이 부분을 거세하고 예. 전혀 드러내지 않고 북의 참수작전 핵 침공 이런 것까지 계획을 하면서 어떻게 북과 중국의 협력을 얻어서 러시아 협력을 얻어서 러시아에 지금 비호 국가에 들어가 있죠. 다 철수해버렸고 기업들 그런 상태에서 이 동북아 뭐 평화 경제 이게 대륙으로 우리가 가자 이미 스스로 고립을 자초해버렸는데 이런 상태를 확인을 하고 얘기를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이어서 선배님 말씀 이어서 말씀드려보면요. 예. 이미 그 시기와는 수준과 차원, 질이 너무 다른 맞습니다. 전쟁 위기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예. 지금 당장 전쟁이 나도 하등 이상할 바가 없는 이것은 그 절호의 기였던 문재인 정부 당시의 평화의 정책에 실패했기 때문에 반동으로서 역사의 반동으로서 반평화의 윤석열 정부가 등장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대놓고 전면적으로 선제 타격 얘기하면서 적대적 대북 정책을 전면화시켰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북은 지켜보고 있었어요. 딱 1년 만에 관계 끊었죠. 그 와중에 지금 말씀하셨던 미국 일극 패권의 태조와 전 세계 다각화에 쫙 올라오는 전 세계적인 국제적 질서의 패러다임이 엄청 변화되는 이 국제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한반도의 위기가 더 점정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적대 정책을 전면했기 때문에 북도 상황에서
교전 중에 있는 전쟁 중의 적대 국가라고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때와 너무 다른 거는 전쟁 중의 적대 국가라고 한민족 한독 아니라고 이미 선언했다라는 그 근본적인 차이 하나하고 1급 패권의 태조와 다극화의 부상 속에서 구조적인 국제정치적 전쟁의 위기가 한반도에 집중되고 있다는 상황. 앞에 있는 이 전쟁 위기를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는 판단. 예. 지금은 뭐 이전 정부의 평가를 할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전쟁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너무너무 살떨리고 중차대한 이 전쟁 위기를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모든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비핵화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적대를 내려놓는 것.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제 모든 관심은 한반도의 평화예요. 동북아의 평화, 동아시아 평화 다 연결되어 있는데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조정하는 것 단순합니다. 핵 문제는 북이 핵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비핵화를 풀 수 있듯이 북이 왜 남측을 전쟁 중의 적대 국가라고 얘기했는가? 전제가 있어요. 민족의식, 동족의식이 완벽히 거세된 것들하고는 족속들하고는 합리적일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민족의식, 동포의식을 올려야죠. 이게 역지사지를 해보는 겁니다. 북한학자 입장에서 북측의 입장에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북측의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그 이후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전면화된 게 뭐 4대도 아니에요. 숙미 4대라 그래요. 미국은 한반도 분단체제 유지 전략, 전쟁 전략에 몰두하고 있는데 그런 미국의 입장이 되어가지고 오로지 공영의 상대방인 민족 자신들을 적대화하는 이런 동족 의식이 거세된 남측하고는 한민족일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민족끼리 잘하자는 얘기잖아요. 동족 의식을 다시 복원하는 것. 우리 스스로의 대북 적대를 내려놓고 전쟁을 끝내는 노력, 우리 스스로의 평화를 만들려는 노력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남북을 다시 만날 수 있겠죠. 이것은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평화적 두 국가 관계가 아닌 평화적 한 민족 한 동포로 만들어가는 건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이지 미국한테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북한테 잘하라고 할 것도 아니죠. 네. 우리 내부의 평화적 동포를 다시 만들어내는 노력. 이것이 되어야만 북도 진정성 있게 들여다보고 다시 만나자고 하지. 그 이전에는 그들도 보지도 않을 것이다. 자, 그러면은 현재 이 윤석열 정부는 극단적인 어떤 대북 적대 정책 이렇게 나서서 판을 다 깨고 있고 숙미 친일까지. 숙미 친일까지 해서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 적대적 관계를 극복을 하고 평화적 관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럼 차기 정부 때 뭐 좀 그래도 좀 뭔가 평화지향적인 그런 정부가 등장하기를 시도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기본. 만약에 민주당이 다시 차기에 정권을 잡는다, 정권 교체, 뭐 현재 지지율이나 이런 걸로 보면은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될 가능성이 많죠. 그럼 이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재판으로 끝나버릴 가능성은 없는가? 예. 저는 이거 보면 좀 답답하거든요. 과연 이 다음에 민주당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이 오판 한계를 교훈 삼아서 그럼 그 교훈의 핵심이 뭡니까? 이제 미국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한반도 평화의 본질이 이런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하고 정책이 어긋난다 하더라도 고집 있게 우리가 밀고 나가겠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이 구성원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참 이거 없으면 저는 이 쳇바퀴 돌듯이 계속 악순환이 반복될 것 같다. 이런 걱정이 참 많이 들거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얘기하죠 말씀드릴게요. 뭐. 문재인 정부 시기하고 새롭게 네. 정치 권력 교체될 다음 민주정부 시기하고 차원이 다른 게 한 가지 장점과 한 가지 단점에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북이 적대적 관계를 이미 선언했다는 거. 악조건이죠. 또 한 가지 관점은 다극화의 세계적인 패러다임 변화는 이거는 그냥 가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미국적 힘이 엄청나게 빠지는 거예요. 이건 기회예요. 그렇잖아요. 이국의 일극 패권이 구조적으로 퇴조할 수밖에 없는 과정 속에서 한반도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단초가 더 많아진다는 것. 확실히 인식할 필요가 하나 있다는 것. 그리고 다각화의 질서 속에서 우리의 역량을 이제 할 말을 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국민 행복을 위해서라면 한미 관계도 재조정할 수 있다라는 명확한 철학을 가지는 대표가 나와야 되겠죠. 후보가 나와야 되겠죠. 그 입장을 가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이걸 관료들한테 맡기면 다시 실패합니다.
다시 실패해요. 지금 유력한 뭐 대권 후보는 이재명 대표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나름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 명확한 인식, 확고한 철학은 아니더라도 기본 인식은 있어요. 기본 인식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70년, 80년 이 적대적 분단체 속에서 미국적 힘, 한미동맹이라는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이재명 당대표를 옥죄하는 세력도 있어요. 이들로부터 계속 견제받고 있죠. 절대 미국과 척져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보고를 받는단 말입니다. 요만큼도 미국하고는 싸우면 안 된다. 똑같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했던 그 상황에 똑같은 논리가 있어요. 자, 저는 딱 종이 한 장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종이 한 장의 차이. 한미동맹을 깨자는 게 아니잖아요. 재조정하자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절대 국익이 걸린 주권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에게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2024년 이후에 대한민국에 영향이 강화되었어요. 그럴 수 있는 배포,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런 배포를 가질 수 있도록 견인해 주는 것.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재명 당대표 주변에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하는 그걸 절대 깨서는 안 된다라는 세력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적지 않은 게 아니라 다수가 아닙니까? 그래서 적지 않은 것도 그렇잖아요. 이 한계를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가 성찰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 일단 대통령이 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진짜 그러고 나서 오로지 모든 중심을 국민행복, 한반도 평화에 절대 가치를 두고 모든 걸 복독시키겠다라는 자기 철학만 있다라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게 안 되면 악순환일 것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주체적인 준비 정도가 그렇습니다. 어떤가? 네, 그렇습니다. 뭐 시민사회 진영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야당인 네. 민주당 그리고 그 내부의 어떤 그 정치 역사 의식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우리 내부의 힘들을 최대한 이렇게 미국이 힘이 빠지는 상황에서 그걸 활용하면서 최대한 그 우리의 발언권을 키워 나가고 문제 의식도 확장해서 지금 같은 그 유체이탈 화법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 구도에서 보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내부의 힘도 이 남북에서 어떤 민족적인 에너지를 같이 보는 게 또 필요할 것이다. 상상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말씀하신 국제관계. 지금 브릭스를 중심으로 지금 10월 22일 날 러시아 카잔에서 올해 브릭스 정상회의가 열리죠. 그러면 아마 지금 10개국에서 아마 수십 개국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고 미국 패권에 상당히 큰 엄청난 타격을 일설에는 뭐 1944년 그 달러 브레튼 우즈 이후에 80년 만에 가장 큰 아마 충격을 던질 것이다 라는 이렇게 전망이 있고 또 하나 10월 7일 날 조선에 전인대가 열리죠. 인민대표대회 열리면 헌법을 개정하면서 아마 또 다른 충격적인 내용들이 발표될 공산이 크다. 그건 공세적으로 나올 겁니다. 예, 그렇죠. 예상이 되죠. 그리고 또 11월 5일 날 미국 대선.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만 그러면 이제 그 미국 그 민주당 내 또아리를 튼 네오콘들, 그다음에 이 전쟁 무기상들, 군산복합체,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이런 세력들의 힘이 조금 더 빠지면서 그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미국 우선주의로 어쨌든 그 전 세계 미군들을 상당 부분 빼내가려고 할 거고 지금 이라크에서도 21년 만에 미군 철수 계획이 나왔죠. 역사적인 계획이 나왔고 아프리카 빈국 니제르 이런 데서도 미군이 다 쫓겨났죠 원래.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그 국제 정세에 아주 그 열리는 공간 유리한 측면들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조금 더 자주적인 민주정부를 같이 만들어가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이대로 두면 지금 그 나라 망한다는 얘기는 뭐 이제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으니까. 탄핵이라는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네. 적어도 이 그 정권의 나라의 명운을 계속 맡겨둘 수는 없다. 하루라도 빨리 퇴진이든 탄핵이든 이렇게 끌어내려야 된다. 예. 이런 거 다 얘기를 하고 싶네. 그러니까 저는 이 흐름 속에서 지금 미국의 대선도 있고 예. 그다음에 남쪽에서 어쨌든 윤석열 퇴진 탄핵 이 흐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유리한 정세와 역량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과정들에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런 힘들이 모여야지 이 돌파구가 안 열리면 저는 이 적대적 두 국가가 고차가 된다. 그렇죠. 이래 되면은 이거는 상당히 앞으로 평화를 실현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여가 돼야 되는. 그래서 지금 이제 유 선배님 말씀대로 현재 펼쳐지고 세계사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이 격변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좀 사실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미국의 어떤 벽을 넘어설 수 있는 자주적인 어떤 진출이 네.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뭐 민주당한테만 기대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시민사회 진영이라 하더라도 뭔가 좀 이야기를 모아나고 힘을 모아나가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이 말씀에 적극 동의하는 게 위기 속에 기회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진짜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 속에서 막아 끼잖아요. 국회를 중심한 정치권뿐 아니라 학자그룹, 시민사회 우리 모두가 미국 일극패권의 태조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맞지만 전 세계가 다 똑똑해져서 자국의 국익을 하고 있는 진짜 44년 브레튼 우드 체제 이후에 대격변의 국제정치 질서의 변화입니다. 이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으면서 이건 대세구나. 어마어마한 도도한 세계사의 흐름이구나. 그 흐름에 우리가 편승하게 되면은 진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한반도의 평화의 시기를 마련할 것이고 우리 민주당이나 진보당이나 수많은 진보개혁 정당들이 이 문제에 천착해서 진짜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 같이 해주는 것. 그러지 않고 이 대세를 모르고 주구장창 비핵화다 한미동맹이다 떠드는 순간 진짜 낙동강 오리알 수준이 아니라 국채가 흔들리게 될 것이다. 국채가 진짜 흔들리게 될 것이다. 광해군 이후에 그 많은 엄청난 광해군. 그 엄청난 격변 속에서 내지는 우리가 일제 식민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시기 국제정치 질서의 흐름을 못 봤잖아요. 갇혀 있었잖아 사실은. 그렇죠. 사실 네? 따지고 보니까 그때 그렇죠. 국채가 흔들리면서 결국에는 식민지로 갔네. 구한말까지 이어서. 독일이 통일될 수 있었던 가장 큰 건 말입니다. 소련은 몰락이었어요. 예, 그렇죠. 그 계기에 기회를 포착했고 쭉 달렸단 말입니다. 우리도 급변하는 국제정세의 흐름에 잘 조응해가지고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이 생각들을 이재명 대표부터 정치꾼이 학자들이 전문가 일꾼들이 시민사회가 같이 할 때 실질적인 자주 독립 주권국가로서의 면모를 만들 수 있고 그 속에서 평화가 올 것이다 라고 저는 봐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지난번 그 보냈어야 된다. 안타깝다. 그것도 어디 보냈는데. 그럴 때가 있어. 내년이 또 이 8.15 80주년. 80주년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사에서도 80년 몇 말입니까? 더 이상 이 분단 구조가 용인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북에서 지금 뭐 남쪽이 계속 얘기하던 주적주적을 이제 북에서 참다가 들고 나온 이런 두국가론, 주정론, 아이러니인데 그 자체도 저는 지금 아직 남쪽 사회에서 정말 두국가로 그냥 깨자는 얘기냐?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통일이라는 그 민족의 대명제 수건들을 정말 처절하게 고민하면서 그 이렇게 성찰 속에서 나온 개념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덥석 물어서 얼씨구나 하고 그럼 우리도 야 두국가로 쭉 가자. 그리고 앞서 쭉 지금 살펴본 실현 불가능한 평화공존론 이쪽에서 축 짜고 적대 정책을 이렇게 미국이라는 초강대국과 일본 남쪽 다 합쳐서 적대하면서 평화공존을 하자라는 이런 이렇게 원실 속에 그 공허한 논란들 이런 것들은 좀 저는 빨리 접고 뭐 연구 분단으로 가자는 얘기니까 동업 반복이니까 빨리 접고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된다. 소결론, 예. 동족 의식을 회복하는 것. 오늘 그게 아마 가장 핵심 명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달라지면 그렇죠. 다시 논의가 재개될 수 있다. 예. 맞지? 이게 현실적인 그거다. 이게 제가 늘 주장했던 게 이거예요. 우리는 미국의 전략을 못 바꿔요. 우리는 북의 전략을 못 바꿔. 우리는 우리의 전략을 바꿀 수 있어. 우리의 정책을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뀌어야 돼. 예. 그렇다면은 동족 의식이 거세된 남측과는 한민족 안 하겠다 그러니까 평화를 진짜 복원하려면 동족 의식을 회복하는 것. 그러면은 다 풀린다. 그럼 북이 보기에 조건은 좋다. 남쪽이 동족 의식을 회복했다, 남쪽이 달라졌다라는 기준과 징표가 있을까요? 그거 말 안 해도 다 알아. 말 안 해도 다 알아. 아는 걸로 하고, 아는 걸로 아니, 하고. 말이 통하고. 표정만 봐도. 기운, 표정만 정도 봐도. 있고. 한민족. 아니, 그러니까 남쪽에 사는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이심 달라져야 전심. 된다. 이런 거 이심점심이야. 이심전심. 저는 술만 한 잔 딱 만나서 해보면 알 것 같아요. 말 안 해도 된다니까. 개성에서 진짜 오래 있으면 안 돼. 말 안 해도 다 알아. 알만하다. 이렇게 얘기해. 알만하다. 아무튼 오늘 이 긴 이야기 좀 마무리 지으면서 오늘의 결론은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 그래야지 이 적대적 두 국가도 넘어설 수 있고 북쪽하고 다시 이 만나서 통일 논의를 풀어나갈 수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그 다음에 눈앞의 이 정치적 현실 그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추진하고 밀고 나갈 수 있는 남쪽의 정치 세력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문재인 정부의 재판이 되어서는 단 한순간도 단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의 교훈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동료의식을 해보가자. 그리고 힘든 길이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은 가야 한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비록 쉬운 표현을 하더라도 두 국가나 함부로 써서는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차라리 침묵하면서 조용해라. 내부적으로 여러 이렇게 논의는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긴 시간, 모처럼 모여서 아수다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는 또 최소한 이 정도 되는 묵직한 주제가 나오면은 바로 그냥 모여가지고 바로 이야기를 풀어 나갈 것을 또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